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BYD 아토 3입니다. 정말 장안의 화제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이렇게까지 논쟁적이고 이렇게까지 요란한 출시를 하는 차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 뭐 내용은 어떻다 뭐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니냐, 쓰레기다, 중국차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다, 뭐 중국차인데 AS는 어떻게 되느냐 등등등, 차의 승차감이 형편없을 것이다 등등등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본 사람들 의외로 괜찮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샅샅이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외관을 봤을 때 외관 마음에 드세요? 여기 DRL이 쭉 들어와서 일자 램프로 쭉 켜지는 거, 일자 램프는 이건 뭔가 현대의 전유물 같은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낮 시간엔 꺼졌다가 밤 시간엔 또 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자, 램프를 한번 켜보면 이런 식으로 일자 램프가 쭉 이어지게도 나오고요. 여기 매트하게 이렇게 크롬으로 쭉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완전 크롬이 아니고 매트니까 또 주변 색이 은색이니까 또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봤던 그 하늘색에다가 요거 크롬에다가 막 그런 것들은 거의 제한 같았죠. 실내 인테리어도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그 컬러는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 취향에 맞도록 세팅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시승차로 나온 거 그리고 전시장에 깔린 거 이런 차들을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 딜러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그런 컬러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에는 이 정도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차란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알겠나? 약간 중국차 같이 느껴지나요? 정말 반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놓고 보면 조금 역시나 중국차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디테일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조금 너무 이런 요소들이 많다, 군데군데 뭐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체가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서의 자동차 유행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이 도장 품질이라든지 이런 램프의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촌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차 같은 걸 못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도장 품질이 너무 좋고 단차 관리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어떻게든 잘해내는 게 지금 중국 자동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단차는 사람이 그냥 계속 매달리면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5mm 어떻게든 맞춰, 여기도 5mm로 맞춰, 여기 딱 맞지 않으면 너 해고, 이래버리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촌스럽지 않게 하는 거, 디자인의 감성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외관에서 놓고 봤을 때 도장 품질이라든지 단차 품질이라든지 이런 품질 면에서는 지금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런 품질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건 미국입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런 디테일 품질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뒤진다고 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이 있어요. 일단 아이폰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잖아. 중국에서만 만듭니다. 인도에서만 만들고요. 인도에서 만드는 것도 대만 회사야. 그런 식으로 제품의 디테일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국 회사가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대상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BYD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촌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일단 행사하는 행사 장소가 그게 뭐야. 솔직히 BYD 코리아 행사 장소도 말이 안 됐고, 행사 방법도 말이 안 됐고, 차도 말이 안 됐고, 기자 200명씩 불러놓고 차 한 대 전시하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뭘 해본 적이 없어. 뭐가 굉장히 촌스럽고, 이런 것들도 그래요.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차체 길이가 여긴데 차체 길이보다 번호판이 더 나와 있으면 이거 자동차 관리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앞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번호판 가드가 그래요. 번호판 가드 좀 잘 만들지. 원래는 여기 BYD라고 써 있었을까요? 아마 써 있는 거 막 지워갖고 갖고 온 건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밑에 볼보, 테슬라 이런 거 써 있는 건 봤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번호판 가드 이렇게 만드는 건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 인테리어도 보면 지난번에 봤던 그 인테리어는 지나치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인테리어는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쁘다 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BYD는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뒷좌석도 보면 좋다고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잖아요. 이 정도 급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3,100만원짜리 차부터 이 파노라믹 선루프를 기본으로 제공해 줍니다. 선루프예요. 글래스 루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방감을 상당히 높여주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니, 난 글래스 루프 싫어요.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라고 하면 닫으면 됩니다. 선스크린을 이렇게 닫아줘요. 절반만 닫히고, 그리고 선루프를 닫으면 마저 절반이 닫히게 되죠.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만들었어. 요즘 최신 유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최신 차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을 더 잘 만들까를 정말 고민한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좋진 않아. 기본적으로 옛날 차예요. 기본적으로 옛날 차인데, 요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지? 라는 걸 굉장히 신경 썼다. 보통 이제 시트백 같은 경우 그냥 밋밋하잖아요. 시트백 밋밋하게 안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디테일을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기도 손잡이도 사실 여기 가죽으로 감쌌어요.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대충 하잖아요. 동그라미 그냥 띡 붙이고 손잡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게 하잖아. 근데 얘는 이런 식이에요. 나름대로 돈을 더 썼어. 개발을 더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촉도 여기 위에 고문지 가죽인지로 감싸서, 그래서 감촉도 나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디자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단 돈은 더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손잡이 보통 플라스틱으로 마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도 다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쓴 거예요. 손잡이를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의미는 있죠. 이렇게 열었을 때 손이 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보조 손잡이를 달거든요. 그 기아의 보조 손잡이처럼 여기를 튀어나오게 해서 여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공조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이건 뭐 좋다고 할 건 아니죠. 이건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제 취향하고 정말 거리가 있고, 근데 아무튼 노력하는 적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딱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소픽스도 이렇게 별도의 틀을 만들어서 여기 아이소픽스가 들어가게 하는, 유모차 아이소픽스를 끼우기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눈에 띈다. 미국이나 유럽 기준에서는 아이소픽스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폴딩 같은 경우도 시트 폴딩도 이렇게 해서 큰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도 벨트가 보통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벨트가 어깨에서 딱 와야 되죠. 얘는 벨트가 지금 뒤에서 오잖아요. 어떤 차는 목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C필러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C필러에 붙이면 이게 떠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떠서 와서 목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뒤쪽에서 올 수 있게끔 저 뒤에서부터 출발하게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 놨고요. 가운데 앉았을 때도 여기서 벨트가 나옵니다. 가운데 앉았을 때는 이렇게 시트에서 나오는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안전을 더 신경 써주고 있죠. 어떤 SUV들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끼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썼다. 이 벨트 소재 자체는 썩 좋진 않아요. 고급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걸 끼울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껴지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이게 이 자리에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잘 끼워지니까.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높고 넓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헤드레스트가 어지간하면 머리를 다 받쳐줄 수 있게 빗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뒷좌석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유로엔캡에서 지금 별을 5개 받아냈죠. 그런 걸 보면 진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 10년도 안 됐죠. 유로엔캡에서 랜드윈드라는 자동차가 유럽에 처음 진출한 차인데, 유로엔캡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별을 하나도 줄 수 없다, 별 제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차가 유럽에 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중국 차의 격세지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 이 정도 보고 앞부분은 운행하면서 살펴볼 텐데, 차의 실내와 외관을 다른 차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교 차종이 들어옵니다. 비교 차종들. 똑같은 차가 2대 들어오는 것 같이 생겼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교 차종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차주님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아토3하고 이 차하고 어떤 차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게 있었으면 전 이걸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고민했는데 그 결과 뭘 샀을 것 같아요? 고민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걸 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뭐가 후회야? 근데 후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차 있었으면 비교군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차가 아예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는 한 번 고민하고 결국 이 차를 살 것이다. 아니,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하고 2차 샀을 것 같아요. 아니 거의 결국에 고민하고 2차 살 거면 네.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아토3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차는 여기 캐스퍼 일렉트릭 정도거든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지 캐스퍼 일렉트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스퍼 일렉트릭 풀 옵션입니다. 완전 최고 트림이에요.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에서 그래요.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고 BY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넉넉하네요. 4인승 차기 때문에 뒤에 3명이 못 타요. 자, 그런 차고요. 지금 봤을 때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거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무슨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없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당연히 없고요. 앞좌석에 통풍 시트 있습니다. 앞좌석에 통풍 시트는 있고, 그리고 가운데 팔걸이 이런 거는 없어요. 트렁크 공간 여기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네, 존재하긴 하고요. 고급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2열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기능. 슬라이딩 기능 훌륭하네. 이런 걸 넣어주고, 야, 이게 더 좋네 라고 얘기하기엔 이거 어디다 쓸 건데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런데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화사하고 차를 좀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일본 차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생 플라스틱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여기도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일자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떡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부분도 이음매가 아니에요. 여기 별물이 아닙니다. 메가프레스라고요? 아니,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스피커 그릴까지 한 판이야. 요 밑에까지 이게 다 한 판입니다. 요쪽 안쪽으로, 이 도어 포켓 안쪽으로 다른 판이 하나 있어요. 도어 포켓 안쪽으로 다른 판이 하나 있을 뿐이지 요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찍어서 딱 붙였습니다. 얼마나 저렴해. 그러니까 이 차를 디자인할 때는 수작업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하려고 디자인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BYD처럼 만들면 그럼 그 수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완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도어 포켓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저렴하게 만들었다.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깔끔해. 예를 들어서 이 벨트를 보세요. 벨트를 보면 벨트 컬러가 검정색이 아닙니다. 이걸 검정색이 아니라 이 색깔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색깔로 만들었어요.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싸게 하고 디자인으로 그걸 커버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정말 뛰어나게 변했다는 얘기죠. 송풍구요? 아니, 지금 뭘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캐스퍼란 말이에요. 캐스퍼 일렉트릭이지만 어쨌든 캐스퍼 기반이기 때문에 송풍구 같은 거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 구멍은 송풍구 구멍이 아니고요, 통풍 시트 구멍입니다. 앞좌석에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빨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 가격은 3,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차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있잖아요. 아토3가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이 차는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300만 원의 보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가격은 아토3의 기본형과 가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인테리어에서 앞좌석에서 봤을 때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눈에 띄죠. 예를 들면 저 센터 디스플레이의 기능들 조금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잘 승화시켰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더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는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나는 이 차를 선택하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 차 급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아토3와 캐스퍼 EV를 비교하는 건 솔직히 조금 오버입니다. 가격이 똑같다 뿐이지.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거 할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가격에서 두 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차 급에서 비교할 수 있는 차, 어떤 차가 있을까? 지금 장안의 화제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기 팔리는 전기차라고 하는 기아 EV3가 있습니다. 기아 EV3는 당연히 훌륭한 자동차죠.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2024년 모카 올해의 차이기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 때문에 나는 이 차를 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저희가 비록 새 차를 오늘 못했지만요. 자, 이렇게 엄청난 자동차인데 이 차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토3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단연코 이 EV3가 훨씬 더 뛰어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단언컨대 이 EV3가 훨씬 더 훌륭한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EV
EV3 가격은 기본 가격이 3,995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타는 차는 롱레인지인데 저희 타는 롱레인지 아니고 스탠다드가, 그러니까 주행거리에서 350km짜리, 저 차는 321km고 350km짜리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가격 차이가 840만원 정도 나네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옵션. 지금 이 차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없지만 어쨌든 선루프가 있긴 하거든요. 선루프도 넣어야 되죠, 타일 옵션도 넣어야 되죠, 컴포트 옵션도 넣어야 됩니다, 스피커도 넣어야 돼요, 드라이브 아이즈도 넣어야 되고요, 모니터링을 넣어야 360도 서라운드가 나오죠. 전동 트렁크도 옵션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까지 다 넣게 되면 이 차 가격은 세제 혜택 후에도 4,400만원이 됩니다. 4,400만원이면 대충 가격 차이가 한 1,300만원, 1,200만원 정도 가격 차이로 늘어나게 돼요. 그렇지만 보조금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7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고, 저 차가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보조금 차이가 500만원이 되고요, 실제 구입 가격은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뒷좌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 역시 깔끔하네. 이렇게까지 화려한 컬러를 만들어 넣었는데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내는 게 역시나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고급스러워.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앞좌석을 이렇게 젖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다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이소픽스 같은 거 잘 보이면서도, 이렇게 잘 보이면서도 여기 세련되게 이렇게, 굳이 아이소픽스라고 크게 쓰지 않고 이렇게 한 거, 안전벨트 컬러도 회색으로 하고 이게 구겨지지 않는 처리까지 잘 해놓은 걸 볼 수 있죠.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팔걸이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지게 딱 해놨어요. 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는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 승객이 앉아서 좀 세우거나 눕히거나를 할 수 있고, 훨씬 많이 눕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당 누워지는 이런 것들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좋네. 가죽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냐? 가죽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이런 거 직물 같은 것도 좋잖아요. 지금 세련된 느낌, 요즘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돼 있어야죠. 최신 자동차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드러납니다. 만사식 헤드레스트, 와, 이것도 고급이네. 플라스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생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손이 닿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생 플라스틱으로, 여기는 우레탄으로 이렇게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면서 중간에 크롬을 지나가게 해놔서, 그래서 뒷부분의 가격을 정말 극단적으로 빼고 뺐는데도 촌스럽지 않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은 정말 잘했다. 이 차를 정말 이렇게까지 잘 만드는 회사가 됐구나, 와, 엄청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가 됐습니다. 정말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각각 부품들의 금액 조절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촌스럽게 보이지가 않아. 인테리어가 되게 싼 소재인데 정말 자세히 봐야지 그걸 알 수 있지, 이 어지간한 분들은 알 수가 없게끔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물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눈엔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요 밑은 안 보이니까 여기 그냥 플라스틱으로 바꿉니다. 대단한 디테일이고요. 시트의 이 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인가? 인조가죽이었어? 인조가죽 시트인데 이런 식으로 인조가죽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게끔 아주 잘 만들었네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뻐요. 그리고 송풍구 당연히 있고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USB-C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실내의 거주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실내 거주성에서 아토3와 EV3 중에 EV3가 월등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줄자를 갖고 한번 재보도록 하죠. EV3 머리 공간은 뒤로 젖혔을 때 93, 앞으로 세웠을 때 92.5 정도 듭니다. 머리 공간은 뭐 넉넉하다, 이 정도면 머리가 닿는 사람은 없겠다 싶을 정도의 딱 그런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내 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내 장을 보면 엉덩이가 딱 닿는 그 위치까지를 놓고 보면 156.5, 시트는 뒤로 좀 젖혀지니까 세워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엉덩이로 삼았을 때 155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석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길이는 지금 최대한으로 따진다면 여기겠죠. 여기가 47, 좀 얕은 부분으로 재보면 45,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EV3는 어쨌든 이 앞으로 조금 공간이 남게 되고 아래로도 조금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아무리 밀어도 아래로 틈이 조금 생기게 되고 이 앞으로도 공간이 조금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똑똑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의자 앉을 땐 수평으로 앉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의 자동차 시트를 보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깎아 넣었을 때 머리 공간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울이도록 만드는데, 이 부분이 기울였을 때 더 편안한가 라고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기울어지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EV3는 확실히 약간 기울어져 있는 시트다. 그리고 방석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다. 조금 짧고 다리 밑이 조금 비는 이런 느낌의 시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동차들이 뭔가 속임수를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이 방석을 자꾸만 낮춰요. 방석을 낮추면 그만큼 머리 공간이 높아지니까 자꾸 방석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서 방석 높이를 재보면 35cm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건 바닥에서 천장 높이겠죠. 바닥에서 천장 높이를 보면 112.5 정도, 11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닥에서 천장 높이는 약간 움푹 패여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15, 116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머리 공간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애매하죠. 이 유리까지를 재야 되는지 그 아래부터 재야 되는지. 유리까지 재면은 96. 근데 유리까지 재는 건 반칙. 그래서 지금 쉐이드를 했을 때 93. 거의 똑같네요. EV3랑 거의 똑같은 머리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쟀을 때 얘는 117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17이 조금 넘네요. 117, 11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V3에 비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높이는 아토3가 더 높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장은 지금 15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EV3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팔걸이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딱 재기가 애매하네요. 좀만 이쪽으로 옮길까요? 158 정도가 나옵니다. EV3 같은 경우는 이쪽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시트에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쟀을 때 전부 다 잴 수는 없지만 여기 튀어나온 기준으로 따져도 EV3보다 깁니다. 조금 더 긴 차예요. 좀 더 높고 좀 더 길다. 바닥에서 방석 높이는 똑같이 34.5 정도 되네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EV3와 다른 점은 방석 길이입니다. 방석 길이가 52예요.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용자들도 그렇고 길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앉았을 때 지금 이 차는 이렇게 허벅지 이 끝까지를 거의 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좌석 아래로 발을 집어넣고 장거리 주행에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차들이 이 부분이 방석이 상당히 짧아서 이 다리를 다 받쳐주지 못하는 면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차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방석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방석 길이는 그랜저 방석 길이보다 더 긴 방석입니다. 승객이 앉았을 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둘 중에 어떤 시트에 앉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라면은 EV3의 시트에 있는 게 훨씬 더 쾌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확실히 EV3하고 비교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EV3가 훨씬 나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 이게 너무 웃겨요? 아니 저 이젠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일단 넣었다 뺐다 할 때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넣었다 빼보니까 소리가 항상 나요. 재미있긴 합니다. 재밌긴 해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게 자동차의 요즘 유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남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거야 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 색깔 정할 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 인기인지를 보여주는 항목이 있어요. 남들이 어떤 색깔을 사는지를 보고서 그러고서 색상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게 남들이 그걸 사니까 나는 그거 사지 말아야지 하는 기능이 아니고 남들이 사는 색깔을 너도 선택해 라는 기능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남들과 다른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차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런 차에 여러 가지 특이한 기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부감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야 너는 왜 이거야? 라고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인터넷이 아직 개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 차는 내비게이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해요. 물론 BYD가 돈을 내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안 돼 있을 때 이 차가 인터넷이 가입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마트폰에 핫스팟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 돼야지. 왜 다른 메이커들은 이거 안 됩니까? 이거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를 저희 폰에 연결을 하고요. 연결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와, T맵이거든요. T맵으로 이렇게 요거 3차원으로 이렇게 아니면 2차원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됩니다. 진짜 빠릿빠릿해요. 아, 빠릿빠릿한 거 봐. 이렇게 되고요. 요거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거 잘 됩니다. 뭐 좋죠. 괜찮아.
올림픽 공원으로 가자. 유감스럽지만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감이라고? 야이씨, 내가 유감이다. 야, 안 될 이유가 있나?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아무튼 음성인식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기능이 아직 안 됩니다. 아리아는 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차에 원래 음성인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음성인식을 또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리아는 아직 안 됩니다. 테막 추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되게 특이한 건 내비게이션 안내는 이 스피커에서만 나옵니다. 운전자 스피커에서만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그 안내가 들리지 않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스피커에선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신경 썼네. 차 기울어진 각도를 굳이 보여줍니다. 뭐 오프로드도 아닌데 뭐 이런 걸 왜 보여주지? 굳이 필요한가 싶은 정보가 막 곳곳에 있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BYD가 하는 건 촌스러워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순박하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좀 세련된 느낌은 확실히 적고, 그런데 소비자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건 알겠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가 중국차에서 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는 절대로 그게 중국차가 압도적으로 좋고 현대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입장이다, 이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니고, 현대가 더 잘합니다. 현대가 뭐 세계에서 3위야 현대를 어떻게 따라가? 당연히 현대가 더 뛰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딱 바랬던 것들 몇 가지를 중국 회사가 해주고 있고 현대가 안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중국차 회사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해주세요. 현대가 더 잘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국차가 낫지 않아요? 이 부분은 중국차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좀 도입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더 나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라면 그런 요구를 해야지 맞죠. 그냥 무조건 현대가 짱입니다, 중국차는 정말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요, 정말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조금 오해 여지가 있다. 여러 메이커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취했으면 하는 게 소비자들의 이 욕심 같은 거죠. 현대기아차를 안 사면 모를까, 현대기아차를 엄청 많이 사는 입장에서 오너로서 현대기아를 이렇게 많이 애정하고 사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못해? 해줘야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럼 코너링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놀랐어요. 힘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핸들을 막 돌리는데 타이어가 지금 미끄러지도록 일부러 했는데 타이어에서 그다지 미끄러지는 고음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좋아요. 지금 한국 타이어 아이온 GT인데 요번에 고마일리지 타이어로 나왔는데 여기 마일리지가 높기 때문에 요 성능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승했던 아이온 타이어들이 좀 더 좋아요. 좀 더 좋은 느낌이고요. 이 타이어는 지금으로서는 타이어 구름 소리도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전체적으로 차가 느낌이 일단 전기차 특유의 그 매끄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YD가 어떤 차를 타겟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들을 비교했지만 사실은 이 두 차는 BYD가 원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차하고 비교하면 BYD가 질 수 있습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어. 왜냐하면 중국 차잖아. 여러 면에서 조금씩 아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경쟁 모델을 다른 차로 바꿔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아반떼, 예를 들면 소나타, 예를 들면 스포티지, 셀토스, 특히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차,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차하고 비교하면 이 차가 우수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월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전기차라는 점입니다. 가솔린차 대 가솔린차, 아니면 전기차 대 전기차로 보면 중국차가 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기차 대 가솔린차로 놓고 보면 그럼 전기차가 우월합니다. 그냥 월등하게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숙성, 지금 정말 부드럽게 가속하잖아요. 가속력 정말 뛰어나게 가속됩니다. 그것도 힘들이지 않고서. 이 차는 204마력을 내고 있고요. 204마력짜리 소형 SUV는 그렇게 흔치 않죠. 보통 180마력 정도니까. 일단 출력에서 우월하고 정숙성 훨씬 우월하고 승차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차의 타겟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하이브리드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경제성인데, 경제성을 핵심 가치로 놓고 봤을 때 그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야. 살 때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고, 그리고 차를 운영하는 동안에 내내 충전 요금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싸잖아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성으로 놓고 보면 어떤 하이브리드보다 뛰어나다. 그 부분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기차의 주행 느낌으로 좋은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전륜구동 베이스의 자동차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5라든지 뭐 EV6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할 바는 전혀 아니에요. 확실히 앞바퀴가 당기는 느낌, 앞바퀴가 무거운 느낌,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좀 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EV3하고 비교할 바도 아닙니다. EV3는 이 노면에 구르는 소음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 도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놓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EV3하고 비교할 차는 확실히 아니네요. 이 차는 특히 감속할 때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가속할 때는 모터 소리와 함께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속기 소리라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감속할 때는 확실히 감속기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멈춰서기 직전쯤에 되면 감속기 소리만 딱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느껴지죠.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지금 감속기의 소리가 좀 나는 차입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도 최대 가속을 하면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을 확실히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다, 좋은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EV3가 너무 강하니까 EV3만큼 좋지는 않다. 물론 가격 차이가 1000만원 넘게 나는 차는 경쟁차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두 개의 차를 서로 고민하는 분들도 그다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기차 사려던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하이브리드를 사려고 했지? 이게 더 경제적인데? 라면서 이 하이브리드를 사려는 분들 아마도 이 차를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계기판을 보고서 계기판에 뭐 그렇게 복잡하고 정리 안 되고 와 그게 뭐냐 라고 얘기했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 정도면 멋있는 거였네, 그 정도면 계기판 정리 잘한 거였구만,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게 자 어쨌든 기능에서 뭘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요, 여기 16시 52분 16시 52분이라고 써있죠. 여기도 보면 16시 52분 써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시간이 달라. 16시 53분, 52분. 한 3초 정도 딜레이가 있네요. 이쪽이 좀 더 느려요. 여기 보면 PM2.5, 실외는 어떻고 실내는 어떤가, 이걸 보여주는데요. 미세먼지 수치를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정말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물론 이 차는 중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 최악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게 좋은 날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날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빽빽해서 마치 안드로이드 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도 이게 너무 빽빽해서 좀 싫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빽빽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오토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오토딤 사이드미러를 잘 안 넣어주죠. 근데 오토딤이 없는 데다가 사이드미러가 위아래로 커요. 위아래로 크다 보니까 너무 햇빛을 많이 보여줘서 사이드미러가 큰 거 갖고 뭐라고 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사이드미러가 보통 우리가 보던 사이드미러보다 크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꼼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경보가 켜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노면을 조금 읽습니다. 이게 뭐 현대기아하고는 좀 다른 승차감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캐스퍼 EV하고 비교하면 좋습니다. 캐스퍼 EV보다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EV3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고, 캐스퍼 EV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좋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편안하고 약간 먹먹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네요. 그만큼 흡음을 열심히 했다. 한 가지 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에어백이 안 터질 것 같은. 에어백이 이렇게 중국말 써 있으니까, 여기 중국말 써 있으니까 안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에서 별 5개 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별 5개 받기 위해서 그런지 A필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차는 지금 테슬라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신이죠. 일론 머스크가 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런 식의 A필러를 갖고 있으니까 요게 답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필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가 전복됐을 때 이 부분이 강성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승객이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찌그러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크기를 넓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세모나게 만들어요. 엄밀하게는 오각형이죠.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안쪽으로도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요. 오각형의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드로포밍이 필요할 텐데, 기존 제작 방식으로 A필러의 강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걸 단점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죠.
제가 예전에 BYD를 리뷰했던 것을 보고서 중국인들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악플을 막 단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BYD는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 자존심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 현대차가 어디 저 스웨덴 같은 나라 가서 거기 리뷰어가 갑자기 현대차를 보고서 차가 너무 촌스러워요, 디자인이 형편없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악플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충분히 이해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아마 중국 분들이 보시면 아주 경을 칠 노릇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할 말은 해야 되겠네요. 숫자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못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는 ADAS 기능이 가장 기본차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차가 크루즈가 들어간다.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이렇게 넘어가면 경고를 하면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차선 이탈 방지가 따로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가 따로 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를 켰을 때만 차로를 중앙을 이렇게 유지해 줘요. 요거 끄고 이탈 방지만 켠 상태에서 잘 안 되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요 차로 중앙 유지, 요게 너무 작은 아이콘이거든요. 요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하도 안 잡아서 이제 안 해준다고 합니다. 요게 한순간에 풀리는데 요만큼 밖에 안 보여요. 요게 너무 작은 아이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차로를 얘가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요거를 잘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일단 켜지면 잘 해줍니다. 앞차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을 때 앞차를 따라서 이렇게 잘 움직여지죠. 계기 자체를 굉장히 작은 걸로 애초에 설정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정보를 요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하고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가운데 보면 또 버튼들이, 물리 버튼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보면 공조장치 스위치 같은 거, 공조장치 나 끌래, 이런 것들이 물리 버튼으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야, 이게 굳이 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있어서 나쁠 건 없네요. 사각지대 경보 이런 것도 버튼으로 있어요. 사각지대 경보가 왜 버튼으로 있어? 그리고 회생제동 버튼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스탠다드 하이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고요. 두 가지로밖에 조절을 못해요. 두 가지밖에 조절을 못하는데 버튼을 따로 빼놨다는 게 되게 희한한 일이네요. 있어서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버튼도 아니고 레버로 했다. 레버가 더 비싸거든요. 위로 올리면 하이, 아래로 내리면 스탠다드. 여기 돌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게 똑똑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노멀, 스포츠, 이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이코 위에 스포츠 위에 노멀, 이렇게 뭔가 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잘 눈치채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에코와 스포츠와 노멀이 조금 가속감에서 이 약간 마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출력이 조금 달라지는 효과를 주는데, 가속 페달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서 이게 운전자가 이게 바뀌는 걸 눈치채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 맵도 조금 바뀌나요? 조금 바뀌는데 너무 비슷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다. 기본적으로 이 그래픽은 정말 바꿔주고 싶은 느낌이네요. 저희한테 외주를 주시면 저희가 이걸 잘 그려서 드리고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디스플레이를 만들 거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도 적어야죠. 정보는 엄청 많은데 디스플레이 작은 걸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좀 호흡이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자, 핸들링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괜찮은 거 맞나? 약간 출렁여요. 약간 출렁이는데, 일단 시트는 편안한데 몸을 잘 잡아주는 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자동차고 운전자도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할수록 그 대화는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너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 너 지금 뒤가 미끄러져? 앞이 미끄러져? 앞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뒤가 미끄러져? 그럼 여기서 가속 페달을 좀 뺄까?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아니, 가속 페달 더 밟으라고? 그러면 여길 더 돌아준다고? 라면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자동차 드라이빙의 재미인데, 근데 이 차는 아직 우리가 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 정도 꺾었을 때 어느 정도로 돌아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킷 같은 데도 한번 가보면 그러면 이게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보다 잘 꺾이네 라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잘 돌지? 라는 순간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돌 때 보면 되게 좋거든요. 지금
요건 왜 이렇게 코너링이 좋지?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굉장히 코너링이 좋은 차인가 하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왼쪽으로 돌 때 좋아. 이건 말이 되나? 왼쪽으로 돌 때랑 오른쪽으로 돌 때 감이 조금 다른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토크 스티어일 수도 있고 약간 뭐 뭔가 모터의 세팅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왼쪽으로 돌 때 조금 더 느낌이 좋습니다. 차를 조향해보고 움직여봤을 때 핸들링 느낌은 확실히 비싼 자동차의 느낌이 아닙니다. 약간 중저가의 자동차, 저렴한 차구나 라고 대번에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핸들링 수준을 보여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쁘지 않아요. 좋은데, 그런데 그게 고급이진 않다는 거죠. 아, 요런 차는 대충 요 정도의 핸들링이 되겠지 라는 정도의 그 느낌. 뭐 나쁘지 않은데요. 동급의 가솔린 차하고 비교한다면 월등히 우수하고요.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전세대 전기차들보다는 더 좋은 느낌입니다. 출력도 넉넉하고 모터 소음이 조금 있지만 거슬리지 않고요. 이 정도라면 정말 국산차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걸 막 따져가면서 느꼈을 때 조금 있을까? 이런 정도. 국산차 중에 EV3보다는 조금 더 시끄러울까? 이 정도고, 그 밖의 것들, 뭐 달리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뭐 가솔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월등해요. 월등히 좋습니다. 캐스퍼 EV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회사 차라면 어떤 차를 사고 싶어요? 아토스. 아토3. 당연히 아토3 사죠. 내 차라면 귀여운, 내 차라도 가족이 있다면? 아, 그래요? 무조건 아토3야? 아, 그 정도인가? 만약에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라면, 그래서 난 귀여운 차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캐스퍼 EV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말 소수의 소비자들을 제외하면 같은 값이면 아토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기, 출력, 공간, 기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제 가격을 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할인을 받습니다. 이 차는 지금 할인 당연히 안 되고 아마 어쩌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할인이 없을 거예요. 할인까지 고려했을 때 그 가격 차이가 좀 벌어져서 이 할인까지 고려하면 캐스퍼가 훨씬 저렴한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얘기죠. 우리가 중국차가 들어왔을 때 중국차가 싸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차가 더 비싸지만 더 좋기 때문에 사겠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차가 조금 부족하지만 저렴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가솔린 차라면 중국차가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의 자동차하고 뭐 붙습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요 시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마땅히 없어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요 차가 너무 탐난다는 자동차를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갈 차가 없고 완전히 빈집털이 하듯이 이렇게 빈틈으로 이 차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막히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해주겠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쭉 가면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좋은데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뭘 해볼 수 있을까? 아, 유튜브. 중국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행 중에 유튜브 시청이 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이 차에는 안 되네요. P가 아닌 경우는 비디오를 재생하지 마세요. 재생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마세요. 유튜브 앱은 또 P기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 이런 것들 보면 나름대로 신경을 썼구나. 그럼 가라오케 같은 것도 안 될까? 가라오케는 되네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성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뭐 이런 것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가면은 운전석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수석에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너무 좋네,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졸음운전을 막아준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보면 자동차로서의 기능들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디테일한 이 패드를 이용한 이 디테일한 것들이 이게 상당히 뛰어나요. 지금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나라에서 요거는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가 겨울철이 되면은 주행거리가 꽝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LFP니까 당연히 겨울철에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LFP가 왜 도대체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한 25도 정도 됐을 때 최적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는 25도 이상, 그 이상 최적의 성능 나오는 시점은 한 40도 정도예요. 약간 따끈해야 최대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보다 발열량이 적습니다. 발열이 덜 돼 안 뜨거워져. 오래 써도 그냥 멀쩡해. 열이 안 오르니까 그만큼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더 좋아, 화재도 덜 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열이 안 나서 겨울철에는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기 때문에 제 성능이 안 나는 건데, 그러면 BYD는 생각하는 거죠. BYD 입장에서는 그러면 열을 올려주면 되겠네? 아니, 열을 올려서 그럼 적당한 온도로 계속 맞추면 그럼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거 뭐 큰 차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차는 배터리에 열을 올려주는 시스템을 정말 적극적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배터리에 냉매를 흘려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냉매의 흐름을 하나의 밸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 히트펌프에서 지금 히터를 제공해 주는 부분, 차가 따뜻하게 제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에 열을 올리는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LFP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배터리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 차는 상온에서 321km를 갈 수 있고 겨울에는 30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과 여름철의 주행거리 차가 우리나라에 나온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적어요. 그래서 겨울철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는 아니지만 가장 떨어지는 양이 적은 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EV3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EV3 스탠다드는 평상시 주행 가는 거리가 350km입니다. 이 차는 321km죠. 근데 겨울철 주행 거리는 NCM 배터리를 장착한 EV3 스탠다드가 294km예요. 그런데 이 차는 겨울철 주행거리가 308km. 그러니까 NCM 배터리를 넣은 EV3보다 LFP 배터리를 넣은 아토3가 겨울철 주행거리는 오히려 더 깁니다. 이건 아주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분을 정해놓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달성하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D 엔지니어들이 이 겨울철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걸로 보여집니다. 겨울철 주행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면에서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FP와 NCM을 포함해서 말이죠. 여기 있는 기능들은 설명을 하려면 한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내일 다시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 말고 이 차를 주행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흠을 잡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그러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RPM에서 조금 소리가 있네,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승차감에서, 핸들링에서 내가 평소 사용하던 차하고는 좀 다르네, 핸들 감각이 조금 짜임새 있게 이렇게 빡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이 너무 부족하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정말 이 차는 페트롤 헤드, 뭔가 나는 자동차만 생각하고 자동차 광이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무난하게 만족스럽네 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달리는 느낌 나쁘지 않고요, 출력 나쁘지 않습니다. 승차감, 정숙성, 모든 면에서 기존의 가솔린 차, 2차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솔린 차나 하이브리드 차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경제성 면에서도 차의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저렴하고 훨씬 더 골치 썩을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이 차가 잘 만들어졌다는 장점이 아니라 같은 가격대의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인데 얘는 전기차다. 그러니까 이 BYD가 가진 장점이 아니라 전기차가 가진 장점을 이 BYD가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차를 전기차로만 바꿨을 때 사용자들이 훨씬 더 쾌적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은 메이커들이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팰리세이드 전기차였어요. 스타리아
전기차였어야죠.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당연히 전기차였어야지. 그런 것들이 없이 전기차를 정말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메이커들은 지금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죠.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같이 만드는데 가솔린차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 팔리는 소렌토, 산타페를 굳이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차가 더 많이 팔려버리면 주력 상품에 너무나 큰 타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 소렌토는 전기차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적절한 전기차를 못 내놓는 게 아니고 안 내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걸 왜 가솔린차로 잘 팔리는 걸 굳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BYD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런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를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 그리고 전기차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YD는 거침없이 이런 자동차들을 하이브리드의 경쟁 상대로 등장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가솔린까지 같이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빈집으로 남겨놨던 거, 이걸 전기차 전용 브랜드, 전용 메이커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 틈새를 공략하게 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고 지금 배짱 장사할 때가 아니고 어쨌든 전기차로 이걸 막아내는 상황,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이런 급의 이 저렴한 전기차로 어떻게든 수입차를 능가하는, 어떻게든 중국차를 능가하는 그런 차량을 만들어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김한영의 모카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